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6월 20일 치러진 소방직 관련 우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출 해설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해설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것은 소방직만이 아니라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객관적이고 이미 검증된, 이미 나온 바로 기출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명예롭고 그리고 늘 자랑스러운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서 늘 멋지다라고 제가 항상 칭찬해 드리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도 우리 수험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 되어야 하고요. 어느 빠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지금부터 소방직 문제 기출 해설과 함께 또한 기존의 경향들 또 앞으로의 예상들까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도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성식이라는 유명한 소방장이 있으십니다. 실제 구급 소방관으로 시작을 하셔서 정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삶을 사셨다. 이래서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그분이 좌우명으로 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칠판의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경이 없으면 개척할 운명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늘 시련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시련이 나를 키웠다. 나를 키운 것은 파란이 바람이다. 라는 이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19절처럼 역경이나 시련이라는 것,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것 사실 다 있죠. 하지만 결국 역경을 극복해야만 그래야만 결국 우리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한다라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또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자극하고 또 깨우쳐 드리고 작은 힘이 되어서 좀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이 삶도 이 시간도 충분히 극복하고 개척할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소방직 관련 기출 10가지 경향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비단 다른 직렬들,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는 일행직 그 이외에 다른 직렬들 준비하시는 분들조차도 잘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항상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소방직만의 특수한 경향도 있습니다. 소방직은 전통적으로 문학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는 10문제 가까이, 이번 시험에서도 무려 9문제나 출제될 정도로 문학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사실 이거는 큰 연계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문학을 잘하는데 소방직 공무원이 된다. 어떤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시, 소설을 잘하는데 소방의 직접적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기존에와 마찬가지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출제진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또 기존의 소방직에 합격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검수하면서 계속 그 틀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최근 시험의 경향이 비문학의 강화라든지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그래서 어휘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문학의 비중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소방직은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2021년까지만 이제 국어 시험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소방관계법규 등의 전공 과목들이 이제 강화되는 시험이라서 국어는 더 이상 이제 경찰직도 소방직도 이제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는 현재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우리 소방직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00명 가까이 그래서 최대 2만 명 정도를 지금 국가직으로 임용하게 되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이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딱 1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2021년까지는 이제 국가직, 우리 소방직 시험에 국어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유형들을 잘 참고하시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시험들이 과거에도 보면 중단이 되거나 예전 경찰직도 안 보다가 또 보다가 안 보다가 이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유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은 마지막 시험, 국어로 보자면 2021년 시험에도 비슷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문학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엄청 고난도 문학, 엄청 까다로운 문학이 아니라 대체로 단편적인 문학, 또한 어떤 연계 문제, 그러니까 박스를 주고 그 네모에 2문제, 최대 3문제까지 묶여있는 문제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비슷한 직렬이 있다면 군무원 시험,
경찰직 시험, 예전 서울시 시험 2015년 이전에 문학이 많이 나오던 이런 문제들과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단편적인 문학이라는 것. 그래서 크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부담되는 것은 아니니까 겁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랑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작품도 그리고 문제 유형도 제가 잘 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의 비중이 또 예로부터 소방직이 굉장히 높았어요. 단편적인 국어시험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문 규정이나 문법의 비중이 과거로부터 높았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살짝 줄기는 했습니다만 문법 부분, 특히 소방직이 좋아하는 최근 한 4년 연속 출제되는 문장의 짜임, 혼문장, 겹문장 부분,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부분, 이게 지금 최근 4년 연속 출제된 거라서 이런 문장의 짜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역시 전년도에도 똑같이 출제되었던 높임법의 종류, 주체 높임이냐, 상대 높임이냐, 객체 높임이냐 이런 거 역시 예로부터 잘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합성어, 파생어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역시 예로부터 소방직이 좀 좋아하던 문법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은 모든 직렬에서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다행히 소방직에서는 길이도 좀 짧은 편. 그래서 약 600자에서 800자 정도 길이. 1000자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역시 연계 문제들 한 지문에 2문제, 3문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단순 일치, 단순 주제, 단순 중심 화제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역시 다 맞아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문 규정도 표준 발음 좋아하고요. 또 뒤에도 나오지만 음운의 변동하고 발음하고 또 연계되기도 하는데 띄어쓰기 같은 거. 단순 어문 규정. 특히 우리가 항상 강조했지만 단순 어문 규정이라는 거는 4대 어문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들. 한글 맞춤법 57항 또는 표준어 26항 그리고 표준 발음법 30항, 외래어 15항, 로마자 7항과 같은 기본적인 어문 규정 135항에 들어있는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공부하시면 거의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례가 3,593개라고 해서 약 3,600개 정도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이론서를 기준으로 하면 1권 뒤에 맞춤법 우선순위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씩 틈틈이 하루에 10개씩, 하루에 10개씩 이렇게 누적해서 외워가면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법과 생활국어 영역, 어법 역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맞습니다. 고쳐쓰기라는 방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법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넓은 의미의 생활국어까지를 지금 이 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성어도 소방직 거의 빠짐없이 매년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다만 경향의 변화가 있다면 예전에는 한글을 같이 병기해 주었고 최근 시험, 이번 2020년 소방직 시험도 그랬던 것처럼 한글 주지 않습니다.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한자성어의 부담감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다른 직렬 문제들도 비슷하므로 거듭 제가 늘 강조하지만 꼭 소방직 문제만 풀어야 할 법은 없어요. 다른 직렬의 객관적 문제, 이미 하나의 정답으로 검증된 많은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결국 살짝 어렵게 공부하는 게 실제 가서는 큰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쉽게, 약간 안일한 마음으로 느슨하게 이 정도 쉽게 나오니까 나 원래 국어 좀 잘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최고 득점이 안 나와요. 지금 소방직에서 90점 받았다 그러면은 잘 받은 것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그 정도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80점 정도를 목표로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방직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역시 고득점이 국어에서 나와줘야 항상 공통 깡패라고 이야기하듯이 공통 과목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최고 점수가 나와줘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에서 확실히 더 어떤 보장되는 점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국어로 인해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자성어 있고요. 저휘 역시 고유어, 한자어 또는 문맥적 의미 이런 것들을 역시 어휘 부분으로 또 한자어 같은 경우도 의미로 계속 생각해야 되겠죠. 자, 고전 문법도 역시 한 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이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훈민정음 싫어요. 용비어 첨가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분명 기본에 충실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기본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론 강의가 됩니다. 이론 강의 1회독만 성실하게 하셔도 무슨 말인지는 안다는 거죠. 안 배웠다거나 안 가르쳐 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배운 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 걸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레드선이 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그런 지나감이 없도록,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여러분이 촘촘하게 강의, 우리 90강 이론 강의로 했으니까요. 잘 채워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한자와 한자의 이제 표기 등을 생각하면 독음과 이어지는 영역이라서 역시 어휘, 한자와 한자를 좀 제한했을 때 중요하다라는 것. 최근 들어서 소방직에서는 특별히 한자 표기 문제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좀 쉽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한 문제 항상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마지막 관용어 속담까지도 역시 출제되었다라는 소방직의 전체 경향을 한 10개년 정도의 보건 문제들 예로부터 포함하여서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최대 7개년 분석을 했을 때 앞에 표대로 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71문제나 출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되겠죠. 역시 문법도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았고 예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를 누적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자, 비문학도 어문 규정도 어법 생활 국어도 이렇게 그 이전부터 포함이 되었던 문항수를 지금 쭉 누적해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한자 성어, 어휘, 고전 문법, 한자와 한자, 관용어, 속담까지 이어지는 문제의 유형들이 이렇게 많았고 특히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직 국어는 특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2019년 기출해설 때도 2020년 기출해설에도 역시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되니까요. 그중에서 문학의 비중, 문법, 비문학,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 빅4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고득점, 안정적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등 방대한 문학입니다. 역시 2년 연속 우리 소방직 기출 문제를 2019년도, 2020년도 비교해보면 모두 출제된 것이 시조, 고대 시조 당연히 100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 중심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가사의 역시 출제가 원래 소방직이 예로부터 가사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는 좀 익숙한 가사, 친숙한 가사들을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조선 후기 가사 허전의 고공가가 출제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무려 3문제나 연계되어 있으면서 역시 송민곡이 우리가 딱 예상했던 부분이죠. 정철의 송민곡이 출제되었습니다. 전기가사 기본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국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왕정가, 그리고 또한 정철의 빅3라고 하는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민곡, 또한 헌환설원의 규원가 정도까지는 전기가사로 꼭 공부해 두시고 후기가사는 좀 많고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박일로로 시작하는 박일로의 누황사, 선상탄, 그리고 역시 허전의 고공가가 이제 출제되었다고 했고요.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또 홍순학의 연행가, 작자미성의 용부가, 정학유의 농가원령가와 같은 후기 가사들도 일단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이 안 되면 2차적인 것, 거기에 응용하고 상징적이고 내포적 이런 거는 나중 문제죠. 고전은 해석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저랑 다 합니다. 고전어휘 80이라는 것을 통한 역시 해석 문제, 역시 제가 항상 이론 시간에 강조했는데 그대로 출제되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식문학 또는 감상문학이라는 것을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여전히 강조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어문 규정과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어렵고 뭔가 난해하고 까다롭고 처음 보고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우리 소방직 시험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어문 규정 때 배운 그대로 차근차근 시간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문학이 강화되는 추세, 전 직렬들이 그렇습니다. 소방직 역시 과거에는 비문학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비문학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휘와 한자도 절대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집중해서 소방직 기출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또 경향과 고난도 문제들까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빅4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히 2019년도에서는 4개 영역에서 무려 19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2020년에는 살짝 분산되긴 했지만 문학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 문법,
비문학, 어문규정, 그리고 어법생활국어까지 2문제씩 출제되었고요. 또 되게 신기하게 작년에 안 나왔는데 그 3년 전에는 출제되었던 것이 그리고 다시 출제되는 겠죠. 2년 전에 출제되었다. 그래서 나왔다, 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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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다, 나오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고 이런 문제도 지금 꽤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 한 해만 가지고 우리가 기출 분석이라는 걸 해서는 안 돼요. 최소 2개년 이상, 최대 3개년 정도 문제들을 딱 펼쳐놓고 올해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있죠. 물론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온다 이렇게 빼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올해 나올 게 무엇인지를 서로 심리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전문가로서 그런 비전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이 해설 강의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실 전년도 소방직, 즉 2019 소방직 구급 때도 그런 해설을 했어요. 90점 정도 받아야 합격이다. 물론 제 제자들 이야기를 보니까 국어에 90점, 95점 받으면 거의 공통 과목에서 정말 조정 점수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격이 되더라고요. 전공 과목을 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국어에서 90점, 95점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는 거고요. 제가 그런 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90점 정도 받으면 합격이 되지 않을까. 다른 과목과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되지만요. 또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많다라는 것, 문법이나 어문 규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박스형 문제라고 했는데요. 네모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모 없이 그냥 문제 한 줄, 1, 2, 3, 4 각각 한 줄 이렇게 짧은 문제들이 많아요. 어문 규정이나 간단한 문법은.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네모가 늘고 있는 편이에요. 전년도 소방직도 그러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8문제, 전년도에 17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17문제, 18문제. 그러니까 지문을 좀 잘 읽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 다만 그 지문 자체가 단독적 한 문제가 아니라 최소 2문제, 최대 3문제까지 이렇게 8, 9문제가 이렇게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은 그렇게 많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래도 시간 조절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지문 2문제 형태들이 무려 9문제, 전년도엔 8문제 출제되었었고요. 자, 기본에 충실한 공부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문학작품, 그리고 또한 주관의 객관화라는 제가 말을 쓰죠. 문학작품은 물론 주관적이지만 철저히 객관적으로 하나의 정답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설사 내가 틀렸을지라도 이해하고 틀린 거하고 아니면은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짜증나, 화가 나,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약간 우리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수렴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구나라고 해야지 왜? 이게 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철저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자, 역시 비문학이나 문학 등 긴 지문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역시 전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필, 성석재의 선물이라는 수필이 가장 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입김, 사랑의 입김, 어머니의 입김과 관련된 수필이 좀 길게, 1000자 정도 길게 지금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긴 수필을 일부러 지금 이렇게 주면서 살짝 당황하라고. 그래도 인물 찾고 심리 찾고 그다음에 관계, 갈등 찾으면서 선지와 함께 보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분명 요령이 있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 아무리 쉽고 어렵고를 우리가 정말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한 70점 나왔다고 그걸 막 못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국어 1도 몰랐는데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한 60점 나왔어요. 고마운 거잖아요. 1도 몰랐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니까 그냥 단순히 칭찬받고자 노력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위안을 삼고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0점 받은 것은 이제 기본에 어느 정도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70점이 나오고 80점이 나오면서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어서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는 자랑스럽고 멋진 분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항상 높이 보고 우리 가야 합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제 확인해 볼 건데요. 이 고난도 문제의 기준은 역시 소방직 시험을 치른 제 제자들 아니면 객관적인 평가들 그리고 또 제가 보더라도 요거는 좀 어려웠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 자체가 조금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고난도를 무려 5문제나 찾기가 썩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에는 뭐야 이거 나 쉬웠는데 엄청 쉬웠는데 이런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전 문법 아까 말했지만 난도와 상관없이 그냥 훈민정음 파트가 나오면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전 문법으로 드렸습니다. 15세기 중세 국어의 특징 훈민정음과 관련된 이제 문제였고요. 자, 5번도 어휘 중에 문맥적 의미입니다. 문맥적 의미에서도 살짝 어려워하는 분들은 다의어일 때.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넓게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나누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나누다라고 하는 게 넓게 보면은 좀 비슷한 성격의 문제가 꼭 선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생겨요. 둘 중에 하나. 이거 비슷한데? 그럴 때는 항상 좀 더 넓게 보셔야죠.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목적어, 아니면은 주어, 앞에 소재와의 관계, 구체적인지, 사람인지, 사물인지, 추상적인지 이런 관계까지도 보고 서술어의 관계를 더 넓게 보아서 문맥에 정말 가장 비슷해야 되는 거죠. 정말 억울하게도 둘 다 비슷한데 더 비슷한 게 답일 때도 있어요. 그게 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항상 감출 수 없는, 빠질 수 없는 문제 유형,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가장이라는 말이 주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좁혔을 때 선택하는 거, 그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고쳐서 틀렸다, 둘 중에 하나까지는 찾았다, 헷갈렸다, 비슷했다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수없이 해오는 거예요. 국어라는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에 해당하는 것을 더 좁힐 수 있도록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맥적음이 약하다, 이런 거 좀 짜증난다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철저히 객관화해야 합니다. 자, 의문의 변동도 전년도에 이어서 똑같이 출제되었었는데요. 의문의 변동, 흔히 우리는 4가지, 교체, 축약, 탈락, 첨가입. 더 세분화하자면 교체 중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되기라든지 또는 축약, 첨가에서도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구별하고 이런 게 분명 존재했습니다. 탈락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의 조건이 나오죠. 네모, 아까 박스형 문제라고 했듯이 조건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똑같이 대응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냐 이렇게만 묻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고난도 조건을 순간 놓쳤다면, 살짝 헷갈렸거나 성급하게 풀었다면 오답들의 이유들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틀렸느냐? 몰라서 틀렸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 틀렸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급했다. 급하게 풀어서 1, 2번이라고 했더니 답이 3, 4번에 보면 금방 있었는데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1, 2번에서 빨리 급하게 답을 찾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꼭 한두 문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까지 3, 4번까지 일단 보셔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의문의 변동도 조건 잘 따지시고. 자, 아까 이야기했던 한자성어, 물론 이제 시조와 한자성어, 정철의 훈민가와 연계되었는데 한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저는 한자 정말 무식자예요. 한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다 포기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포기하는 순간 기회가 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도전하시고 조금씩 더듬거리고 읽어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 최근에는 그런 경향으로 분명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자, 18번도 아까 고전 어휘 해석. 저라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고전 어휘 80이라고 하는 자료가 저에게만 있어요. 어떤 문제집에 없어요. 시중에 아예 없어요. 저에게만 있어요. 정말 제가 쭉 경험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올 만한 어휘들을 정리했는데 놀랍게 딱 출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설리 시조를 주고 해석 문제를 주었으니까. 자,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해석이 안 되니까 틀리는 거고 맞으신 분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식의 양을 키워야 하는 것. 그래서 결론은 절대 시간. 아무리 우리가 뭐 머리가 좋고 뭐 국어에 센스가 있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도 시간 투자가 안 됐는데 잘할 수 있다, 잘한다라는 걸 기대하는 것은 조금 나쁜 심보죠. 왜냐하면 성실하게 노력하신 분들이 합격이 되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분명 성실 점수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랑 공부하셨다면 또 앞으로 하실 예정인 분도 있을 텐데요. 하실 거라면 충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제가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상당히 평이했던 어문 규정입니다. 자, 일단 문제 의도에 의하면 4개의 단어를 주고서 고쳐 쓸 단어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하나하나 놓고 봐도 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중에서 정답 바로 갔더니 벼요. 이번 여름방학 때 할머니 벼요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축약형 기억하시죠? 벼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벼요에서 온 말에 축약이 된 거잖아요. 우리 한글 맞춤법 기준으로 말한다면 32항부터 40항까지가 원래 준말이라는 타이틀인데 그중에서 한글 맞춤법 제35항에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제35항에 제와 35는 뭐 붙여야 되겠죠. 접두사니까. 자, 그래서 35항에 들어있는 이 어가 들어가서 축약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돼요죠, 돼요. 그래서 돼요라고 하는 것이 돼어요의 줄임말이 되면서 축약으로 이중모음이 된 거니까 말이에요.
그 외에도 이런 이중 모음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 쐬요 이러면은 쐬요 요 바람을 쐬다라고 하는 것이 쏘이다에서 따라서 쐬요 요의 줄임말이 되는 것처럼 역시 이중 모음의 에라는 것을 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쳐놨어요. 벼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간 뒤에, 어간 벼에다. 기본형이 원래 벼에다이기 때문에 기본형 벼에다, 여름방학 때 벼에다, 찾아 벼에다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객체 높임법 때 배웠죠. 4개의 특정 단어. 주다, 들이다, 묻다, 여쭈다, 보다, 벼앱다 할 때, 데리다, 모시다 할 때 벼앱다의 같은 말이 벼에다거든요. 선생님을 벼에러, 할머니를 벼에러 갈게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를 뺐을 때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이미 벼에, 찾아 벼에어서의 줄임말 벼에라고 하는 게 어간 어미가 이미 줄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때 벼면 어간 뒤에 바로 조사, 높임 종결 보조사 요, 가요, 보아요, 들어요, 해요 할 때 쓰는 요를 붙였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어간 뒤에 어떻게 조사가 오겠어요? 어간 어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사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쉬운 것 중에 이런 거 했었잖아요. 헷갈리는 분들, 예를 들어 지금 되를 쓰는지 해를 쓰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쇠를 쓰는지 아니면 쬐를 쓰는지 이런 게 이제 이중 모음으로 헷갈릴 때 어떻게 이렇게 맞는 거라고 했어요? 100% 해로 100% 해 형태로 바꿔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해 뭐 이미 여기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그냥 돼 같은 거 아니면 그냥 하 같은 거 아니면은 쏘이다에서의 쇠에서도 그냥 쇠 이런 형태 쬐에서도 이런 쬐 이렇게 맞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것을 역시 100% 하라고 바꿀 수 있을 때 하라고 바꿀 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돼 하나만 가지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되다, 되고, 되는, 되지 않아요 또는 의 형태 되다, 되는,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때는 단모음의 되가 지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중모음의 형태를 썼을 때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중모음으로 축약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돼서 같은 거 또는 됐는데 같은 거 아니면은 여기처럼 말고 됐다 가지고도 가능하겠고요. 지금 여기 예라면은 돼요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자, 이게 다 맞는 경우인데. 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중모음 어의 준말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되어서, 되었는데, 되었다, 되어요에서 온 거고요. 아니면 이제 헷갈린다면 100% 해로 바꾸라고 했어요. 해서, 했는데, 했다, 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들이 모두 해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중 모음의 어떤 형태를 지금 띠게 되는 사실 이에, 의어와 우오, 위, 외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 이렇게 이제 이중 모음의 형태고요. 되는 단모음인데 위외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의 축약을 잘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이런 것들하고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분들 됐어요. 뭐가 맞더라? 그럼 뭐라고요? 하와 해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는 했어요 되죠. 했어요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만약 이런 게 맞으려면 핫어요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핫어요. 근데 우리는 핫어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틀리겠죠. 혹시 헷갈린다면 100% 하, 100% 해 이걸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쬐 한번 할까요? 볕을 쬐서 어떻게 해요? 볕을 쬐서 그러면 해서 되니까 쬐서 이렇게 쓰더라라는 거죠. 볕을 쬐다, 했다 되잖아요. 하지만 얘는 이제 쬐는 볕을 쬐고 이렇게 할 때는 하고 하는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볕을 쬐는을 볕을 해는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머지 다 이중모음의 형태로 잘 통일성 있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 4번의 벼요는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지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네요. 자, 반면 나머지들 1, 2, 3번 또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자, 1, 2, 3번을 보았더니 첫 번째 갈치 조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글 맞춤법 57항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였어요. 조리다에서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죠. 이때 조리다라고 하는 것은 끓여서
국물 같은 것을 바특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가 갈치조림의 국물이 어떤 상태인지 알죠. 고등어 조림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끓여서 국물을 바특하게 간이 배어들게 만든다 이런 말이 바로 원래 조리다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온 말이었겠죠. 어원상으로.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졸이다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별개의 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생선에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옆으로 써볼게요. 졸이다를 쓰는 경우는 첫 번째 마음을 졸이다. 즉 조마조마하다 이런 거잖아요. 막 두근두근하고 뭔가 막 걱정되고 긴장되고 이런 것들을 마음을 졸였다. 마음을 졸임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쓰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액체에 쓰는데요. 국 같은 거. 그래서 국이나 찌개 같은 거 할 때 국을 졸였어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약간 짜진 거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뭐 라면 우리 하잖아요. 라면. 라면 같은 경우도 끓이다 보면 막 한 개 끓일 때는 괜찮은데 두 개 끓일 때 약간 물 조절에 실패한 거 있죠. 물을 너무 적게 한 거예요, 양을. 그렇다 보니까 막 스프는 막 많이 넣고 그래서 너무 짜진 거 있죠. 그게 이번 라면 너무 졸였나 봐. 그래서 짜졌나 봐. 알겠죠? 국찌개에 많이 쓰더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생선인 갈치조림하고 좀 다른 거예요. 생선은 졸이다. 국찌개는 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졸여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국을 너무 졸였네. 라면을 너무 졸였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졸이다여야 해요. 물론 우리 57항 때 다 했던 사례. 이 두 가지조차도 뭐 뜻은 다른 거죠. 뜻은 다르지만 표기는 졸이다를 썼습니다. 자, 이번은 역시 우리 한글 맞춤법 30항의 이야기죠. 바로 사이시옷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이시옷 진짜 많이 했어요. 거기에 등장한 사례만 한 1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3-3의 법칙이라고 말을 했고요. 첫 번째 고유어, 그 다음 두 번째 고유어 한자어. 이것은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고유어 한자어도 되고 한자어 고유어도 됩니다. 세 번째 한자어 한자어가 왔을 때 사이시옷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발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발음이 만약에 된소리 발음이 나느냐. 니은이 더해지느냐, 니은 발음이 나느냐에 따라서 사이시옷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안 들어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번에 만두국이라는 것은 만두가 한자어죠. 만두가 한자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두의 머리 두자라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이 순우리말이에요. 그러면서 발음은 만두국 이렇게 된소리 발음이 나죠. 된소리 발음이 났다는 것은 결국은 사이시옷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사이시옷이 없었다면 국이라고 발음이 안 났어야 돼요. 만두국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만두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만두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한자어, 고유어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국 관련 단어에도 얘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엄청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고유어 계열에서의 국이 있고요. 고유어 한자어 계열 또는 한자어 고유어 계열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고유어 한자어 계열에 국이 들어가는 거 다르잖아요. 그중에 우리는 제일 많은 게 고유어인데 순댓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지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무국이라든지 고깃국이라든지 벌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글자들인데 시각적으로는 아직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글자예요. 아는 글자인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놀랍게도 사전도 안 찾아봐요. 수험생인데 그냥 느낌으로 풀어요. 맞는 것 같기도 막 어디서 본 것 같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문규정.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다시 순대가 순우리말이라고 외워야 돼요. 왜 30항에 나오니까. 선생님, 순대가 대가 왠지 한자가 그냥 우리 생각이죠. 그냥 우리 생각. 자, 순대 선지다 순우리말입니다. 무, 고기 이런 거 당연하겠죠. 자, 근데 한자인지 고유어인지 몰라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따로 외워둡시다. 자, 1순위가 원래 북어국이죠. 북어가 어가 물고기 어라는 것만이라도 알자 이거죠. 한자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했으니까 만두의 두가 머리 두자입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흔치 않지만 그래도 이게 고유어 계열인지 한자어 계열인지를 통해서 가볍게 외워도 뭐 그냥 제가 몇 개만 썼을 뿐이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 당연히 헷갈리죠. 이렇게 안 쓴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해요. 어디 3분 어디 북어국 보니까 이렇게 음식점에 가보았더니 이렇게 쓴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되죠.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맞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두국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3번은 떡볶이. 그럼요. 떡을 볶다라고 하는 말에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이가 들어간 일종의 파생어죠. 자, 이때 떡볶이처럼 되는 대표적인 예 뭐 있어요? 해돋이.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해맞이, 미닫이,
여다지, 손톱깎이처럼 전미사 이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전미사는 이도 들어가고 때로는 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다음 보기를 읽고 그럴 때는 보다에 전미사 기가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건 확실하게 발음해서 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떡볶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떡볶이. 근데 왜 끼가 됐어요? 쌍기역이 올라가서 연음이 된 거죠. 모음 형식 형태 소화 오면서 연음을 한 거니까 떡볶이 이렇게 끼라고 발음이 됐다는 거는 표기에는 이, 전미사 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번 문제 하나였을 뿐이지만 역시 기준이 누구냐예요.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진짜 단편적인 해설만 해도 돼요. 다 알죠? 이거 다 알죠? 이거 다 배웠죠? 우리 다 했죠? 뭐 이렇게 하면서 쉽게 그냥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셨다. 아니면은 이것조차도 나는 확실히 아직 덜 외웠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외우시라는. 그래서 제가 어떤 항목을 언급해드리는 이유들. 아까처럼 57항에 있다, 30항에 있다, 아니면 지금 정답인 배우가 35항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객관적 근거를 밝혀드리면서 여러분은 그 항목을 외울 수는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있으니까 더 찾아보시라는 거죠.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자, 이것을 고난도라고 제가 이제 언급은 했는데요.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고난도예요? 엄청 쉬웠어 이럴 수 있어요. 왜 엄청 쉬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제가 표로도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15세기 중세국어와 또는 17세기 근대국어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표로 각 문헌들과 함께 연계해서 강의도 했고요. 또 이미 강의 노트, 우리 이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정답 15세기 국어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 우리 용비어 청가. 그중에서도 용비어 청가의 백미로 꼽힌 우리 소방직이라면 이 안에서 또 해석 문제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수능에서도 그렇듯이 이렇게 현대어 풀이를 밑에다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위아래 해석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일단 정답으로 갑시다. 자, 이것은 문법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1, 2, 3, 4 자체를 보니까 어떤 단순한 자모의 뭐 훈민정음 28글자, 뭐 초성, 중성, 뭐 어떤 종성, 아니면 뭐 어떤 기본자, 뭐 가획자, 이체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가장 가벼운 문법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모음조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15세기 기준으로 말하면 모음조화는 100% 지켰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처음에 만든 거잖아요. 15세기 중세국어에 의한다면, 물론 중세국어는 10에서 16세기 말까지지만 훈민정음이 나온 중세국어를 기준으로 100% 지킨 거예요. 다만 모음조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15세기 기준으로 모았을 때 지금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어간과 어미의 관계에서 어미의 모음조화를 잘 지켰어야 된다는 거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오는 게 모음조화이며 양성이라 하면 오와 오와 계열의 플러스 아래아. 아래아는 100% 양성 모음이죠. 오와 아의 중간음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아처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양성 모음인 3개. 오와 아와 아래아. 물론 뭐 요도 양성 당연하죠. 요도 5계열이니까 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오와 오와만 기억합시다. 어미의 모음조화를 어간을 보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간의 끝을 보고. 자, 두 번째는 체연의 조사가 올 때 조사의 이 형태들이 있었으며 역시 체연의 끝과 조사를 통해서 모음조화 오와 오와 우어 우어 하라고 해서 오와 오와 우어 우어. 자, 세 번째는 한 단어 안에서도 모음조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국어라고 한다면 의성 의태어 퐁당 퐁당 풍덩 풍덩 촐랑 촐랑 출렁출렁 졸졸졸 줄줄줄 이런 게 다 모음조화예요. 의성 의태어에서. 근데 예전에는 한 단어 안에서도 모음조화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국어에 와서는 모음조화가 어떻게 한다고요? 있긴 있다. 모음조화가 있긴 있는데 잘 안 지켜진다. 잘 안 지켜짐이라는 말을 제가 항상 했어요. 있긴 있다. 근데 어디에 있다? 역시 두 가지. 어간과 어미 사이. 이런 어간과 어미 사이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성어, 의태어 사이. 이런 데는 일부 있어요. 문제는 예외도 있어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음조화가 있냐 없냐 그러면 있다라고는 해야 돼요. 알타이어족의 공통 특징인데. 그래서 우리는 먹어, 잡아, 보아 이런 어간 어미의 모음조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법에 잡아라 그러면 모음조화에 맞지만 잡어라 그러면 모음조화에 안 맞아요. 잡아여야 돼요. 양성 양성.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사람 중에 야 잡어 빨리 잡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감상 그렇게 혼자 말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 말한 게 또 이어온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모음조화와 어법에 의하면 잡아라, 보아라. 아니 보아라인데 보아라를 보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음조화에 안 맞으니까 우리는 보아라, 보아, 잡아, 가, 또는 들어, 잡아, 집어, 들어 이런 거 다 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다 모음조화 계열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100% 잘 지켜짐이라고 해야 되고. 만약 지금 이 분에 나타난 모음조화 마하나요. 마하는데 몇 개의 예만 가지고도 뿌리 깊은 남간. 남간이 모음조화를 지켰다라는 것은 한 단어인 나모와 안이라고 하는 조사, 보조사 아래아가 들어가는 안이 들어가면서 양성인 오아오아 계열에 그리고 아래아에 양성이 들어갔죠. 이게 모음조화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이제 기억 고경어라고 해서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남간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지만 이것은 모음조화를 지키려고 한 방식이 여기에 아래아에 보이더라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바람에라는 것도 만약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바람 플러스 에인데 바람 플러스 아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대 표기로 제가 바꾼 겁니다. 바로 양성 모음인 아를 놓고 앞에 건 볼 필요 없어요. 끝에 거와 경계를 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아 계열, 양성 모음을 쓴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음성 모음이었다면 바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럼 이런 단어였다면 그럼 버럼에 그럼 에는 어이에를 썼을 거예요. 현대국어에 에는 사실 어이에밖에 없잖아요. 15세기에는 부사격 조사를 어이에, 아이에 두 가지 다 썼다는 거예요. 단 앞에 있는 걸 보고 모음 조화대로 썼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지금 다 따져본 거죠. 섬세하게. 하나니도 하다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하는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니. 가말에 똑같죠. 가말 플러스 에 양성 모음이 앞에 양성이니까. 또는 바람에도 똑같네요. 발알에. 그래서 바다에 하는 단어가 발알이었는데 아래아가 왔으니 역시 조사에 양성 모음이 온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한 단어에서도 또는 어간어미에서도 그리고 조사에서도 나타나는 모음 조화는 15세기 100% 지켰다는 것. 자,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다 맞네요. 자연스럽게 이어적기가 적용되었다. 자, 어쨌든 이번은 이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라고 제가 바꿨고요. 자, 나머지 이어적기. 그럼요. 이어적기라 하면 소리대로 가는 거. 그걸 연철표기라고 하잖아요. 뿌리 깊은 바람에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이런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어적기. 흔히 연철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15세기의 연철표기였던 것이 현대국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다고요? 지금은 분철표기. 즉 소리대로 적는 단어, 구름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고 끊어 적는다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철표기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15세기와는 또 지금은 다른 방식. 자, 주격조사 가 이야기에 정말 딱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죠. 원래 15세기에는 주격조사가 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러나 17세기에 와서 근대 국어에 와서 가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에 보면 주격조사 가, 우리 가, 내가, 친구가 이런 가를 써야 되는데 가가 없어요. 가 자리에 다 이를 쓰죠. 바로 여기에 사례 중에 딱 하나 내히러 발아래 간다. 원래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루어져 하는 가가 왔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은 히읗 고경어라서 냇물을 뜻하는 내 히읗을 준 후 여기에 주격조사 이를 썼다라는 거죠. 원래는 내이, 이때 냇물이 할 때 이의 형태여야 하는데 그래서 해석하자면 내가라고 해석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천자에 내가, 아이암의 내가가 아니라 그런데 이를 썼다라는 걸 보면서 15세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나오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4번이야 당연히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 그것을 우리는 성조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15세기에 성조가 있었다. 성조는 중국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을 가능성, 따라서 그냥 글자대로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글자 왼쪽에 점을 찍되 점이 없으면 평성, 점이 하나면 거성, 점이 두 개면 상성이라고 하는 높낮이를 통해서 점이 하나인 평성은 낮은 소리, 점이 없는 평성은 낮은 소리, 점이 하나인 거성은 높은 소리, 점이 두 개인 상성은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통해서 높낮이로 읽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 같으면 그냥 뿌리 깊은 나무는 이렇게 읽었겠죠. 15세기는 어떻게 읽었다고요? 낮은 소리, 불, 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두 개인 위를 보는 순간 점이 두 개인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것이 현대국어에 와서 장음으로 이제 긴 소리의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15세기에는 성조가 있어서 높낮이, 즉 고절을 표시했고 현대국어에서는 발음 기호를 표시하면서 장단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성조가 완전히 사라졌고 사라진 계기는 바로 전쟁. 이제는 임난과 병난, 1592년, 1636년 임난, 병난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글씨 옆에 점 찍는 걸 백성들이 싫어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변화, 상당한 변화가 근대국어로 이제 나타나는데 근대국어의 성조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자, 단순한 문제 같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알아서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 이론에 대한 이해. 다만 분명한 것은 난도상으로 보면 이게 소방직이 아니라 다른 직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직, 지방직의 일행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구급시험이어도 그러면 그분들은 야, 이 정도 엄청 쉽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약간 회피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난도고요.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높임법의 쓰임이 다르다. 문제 의도 알겠어요? 2년 연속 출제된 높임법의 종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머릿속에 타이틀 높임법이라는 글자만 가지고도 세 가지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미 숫자로 정하더라도 주체 높임 또는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최근에는 상대 높임을 다른 말로 청자 높임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체 상대 객체, 주체 상대 객체, 내가 할아버지께서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통한 높임을 격식체, 비격식체를 통해서 우리는 쇼게라 해요해라고 하는 하십시오, 차오차, 게체라, 체요체, 해체라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라는 엄청 빨리 하면서 상대 높임의 서술어를 통해서 그 등급을 파악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아까 살짝 했지만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의 대상이며 주다 드리다, 묻다 여쭈다, 보다 뵙다 데리다, 모시다와 같은 특정 단어를 통해 높이는 객체 높임입니다. 자,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게도 너무나 단편적으로 금방 볼 수 있었던 그 단어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드리다 이렇게 된 거죠. 깨드리다 나오면 100% 객체 높임이 되겠습니다.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그래서 여기에 객체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께 이렇게 선생님께 할머니께 그러면 이게 다 객체라고 했죠. 목적어 을을이 오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어머니께 드리다. 어머니께 뭐 어떻게 여쭙다 이런 게 다 객체 높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2, 3, 4번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전부 깨서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깨서를 통한 주체 높임. 셔시라는 것은 결국 시엇의 준말이기 때문에 서너 말음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 것 맞죠? 그래서 주체 높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는 소방직이 아니라면은 연계해서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 이렇게 묻기도 했죠. 국가직 같은 경우가 그랬으니까 모두 높인 것. 우리 했던 이론 시간에 예문에는 있었죠. 철수가 고모에게 했던 이야기. 고모,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셨어요. 그러면 한 문장에 높임법이 3개 다 있는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 고모 뭐뭐 했어요. 이런 이제 상대를 해요체를 통해 두루 높였고 아버지께서 드리셨어요의 주체 높임도 보이고 할머니께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또 객체 높임이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2개, 3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문법 중에 문법이 2문제 나왔어요. 그중에 높임법이 지금 2년 연속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에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른 문법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역시 소방직이 좋아하는 품사 문제. 품사가 다른 하나, 품사가 같은 것 이런 거 있죠. 품사는 기본으로. 거기에 합성어, 파생어. 자, 이런 정도 공부하셔도 충분히 문법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 해야 되겠고요. 자, 4번도 단순 어문 규정인데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는 워낙 쉬운 거예요. 한글 맞춤법 14항, 15항 이후에 나아가게 되는 이제 형태에 관한 것들을 주면서 딱 둘 중에 하나, 이오냐, 아니오냐. 이건 연결형, 종결형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딱 2가지만 다시 외웁시다. 연결형에서는 이요를 쓰고 그리고 쉼표를 주면 되겠죠. 종결형에서는 이 오를 쓴다. 이 안에 약간의 힌트가 있다고 했어요. 연결이라는 글자에 여 이런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요 쉼표, 연결 이요. 대신에 종결에 오 보이죠. 이 종결은 오 이러면 되겠습니다. 마침표와 함께 말이죠.
이것은 뭔데 서술격 조사 이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을 하지만 쉼표와 함께 올 때는 이요.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무엇이요. 이렇게 대신에 마침표는 연필이 오. 이렇게 종결형은 이요. 이것은 똑같은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니요 해도 되겠죠. 아니다의 활용을 말이죠. 역시 연결형에서의 쉼표 보이죠. 종결형의 아니오 하고 마침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쉼표가 나와 있는데 부부가 아니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서 아니요 쉼표 연결의 요 아니요 연결의 요로 갔습니다. 끝이에요. 자, 1번에서 체육관이 요 쉼표 보이고요. 책이 아니요 마침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발음하고도 연계하면서 그런데 종결형에서 사용하는 오는 표기상으로는 오로 적는데 발음은 둘 다 돼요. 요도 되고 오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이 아니 오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것은 책이 아니요 이렇게 발음해도 돼요. 요로 발음. 단 표기는 종결형은 100% 오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3번은 조금 다른데요. 자, 이것은 오다라는 기본형에서 하오체를 쓴 거죠. 하오체를 쓸 때는 바로 시오의 형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오의 형태를 쓰는 것 중에서는 어서 오시오 아니면 이제 가시오, 어서 하시오 이렇게 시오여야 한다는 거죠. 자, 문고리에도 붙어있는 미시오, 당기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오, 시오, 시오 이렇게 한 방에 갑시다. 모두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하오체고요. 반면에 하오체가 아닌 해오체라고 한다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시어요의 요를 쓰게 될 때는 오세요죠. 오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구어체에서 자주 쓰는 오셔요와 같아요. 이것은 표준어, 복수표준어 26항에 나와 있는 세요와 셔요는 무조건 같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시 이렇다면 역시 똑같이 써도 되겠네요. 가세요 이렇게 어서 하세요 이렇게 이제 미세요 그리고 당기세요 뭐 끝이죠. 그리고 나머지도 같다는 거예요. 가셔요, 하셔요, 미셔요, 당기셔요 모두 맞습니다. 자, 이제 틀릴 경우가 있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 어서 오시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미세요, 네 미시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써 있는데 많이 봤어요 예전에. 당기시요 뭐 이렇게 다 안 된다는 거죠. 문고리 잘 보면서 맞고 틀리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 오가 맞고 이건 종결형, 연결형이 아니에요. 다른 어미예요. 시오는 하오체를 썼고 세오는 해요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가 다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5번까지만 해볼까요? 자, 우리 문맥적 의미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고난도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비슷해 보이는 게 있었다는 거죠. 1번과 4번 정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틀려서도 아니에요. 다 몰라서도 아니에요. 다 달라서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보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도 크게 나누어 보면 심근성과 청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실 이 문장 밖에 지금 답이 아닌 거죠. 사실 색깔로 표시하더라도 어떤 성격을 나누었는데 심근성, 우리는 뿌리 깊다라는 말의 심근, 천근성, 옅은 뿌리라는 거예요. 옅을 천자를 썼습니다. 으로 나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A와 와과의 지금 벌써 조사가 딱 느껴지잖아요. 대등하게. 어떤 성격을, 문화의 성격이나 인간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하자면은 어떻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A와 B로 이렇게 우리 지금 했잖아요. A와 B로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여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류하다 할 때 류류로 기억하시죠. 종류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종류별로 지금 나누어 놓은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끝이죠. 그렇게 종류라는 말을 끼울 수 있는 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답 2번에 A와 B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편을 갈랐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종류별로 구분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하지만 오답 4번 갑시다. 4번이 같아요. 뭐 으로 나누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으로 나누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과라는 전체를 세 조각으로 이제는 부분으로 가른 거죠. 부분으로 가른 것인데 이런 것을 흔히 우리는 분석이라고 하죠.
2번 아까처럼 말하면 이제 종류별로 나눈 거예요. 팀을 두 팀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것은 사과라는 하나의 전체가 있는데 하나를 세 조각으로 보통 뭐 세 조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A라는 조각, B라는 조각, C 조각으로 나눈 것인데 각각의 전체 하나를 놓고서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래서 구조와 구성 요소,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분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달라야 합니다. 분류와 분석이 다른 느낌이 지금 있어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견을 주고받았다라는 거니까 누가 보아도 다른 거고요. 자, 3번 역시 형제란 한 부모의 피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핏줄이라는 것을 이제 공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피를 나누었다라고 할 때는 핏줄을 타고났다. 같은 핏줄을 타고나다. 이런 게 마치 우리는 월명사의 제막매가에 나오면은 한 부모에게서 난 하나의 혈육. 그래서 한 부모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나뭇가지 이렇게 보통 이야기했잖아요. 하나의 나뭇가지에서 났는데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핏줄을 나눈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5번이 고난도라고 한다면 헷갈리는 게 꼭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제가 A, B라고 기호가 있어요. 와과 조사부라고 했어요. 분류인지 분석인지 우리가 정말 구별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한 시험 문제가 또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5번까지만 했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20문제를 하기 위해서 1시간으로 우리가 해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으로 항상 나누어서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하는 편이니까요. 뒤에 남아있는 해설도 잘 기대하시고 또 들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국어입니다.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후에 6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